예, 안녕하세요. 예, 조창입니다. 이제 7주차 수업 들어가네요. 지난 시간에, 우연오차 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 기기오차, 개통적 오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시스테매틱. 예. 예, 시스테매틱 에러요. 그래서 개통적 오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얘기할 건 이제 우연 오차입니다. 서로 비교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거예요. 우연 오차는 이제 액센트럴 에러, 그래서 사고 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생각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게 된 그 에러.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왜 생겼는지 모르는 에러가 우연 오차입니다. 즉, 개통적 오차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게 왜 생겼지, 왜 발생을 했는지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 예, 그거 아는 겁니다. 그게 개통적 오차예요. 발생을 한 원인도 알고요.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 해결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기차라는 거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기차요. 기차를 찾아서 이것으로부터, 기차는 보통 기기 오차를 기차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부터 보정값을 찾아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보정값은 측정한 측정값에서 기차만큼을 더해주시면 이게 보정값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기차값을 계산하시는 방법은 기차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최빈값이죠. 최빈값을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기차라는 것은 참값에서 최빈값을 빼서 그렇게 해서 기차를 찾아주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기차가 최빈값에서 빼는 건지 아니면은 참값에서 최빈값을 빼는 건지 최빈값에서 참값을 빼는 건지 잠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맨날 저도 맞네요. 참값에서, 그러니까 참값은 기존값을 참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뭔 교수가 저런 것도 모르고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암기하는 걸 되게 못해요. 못 외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그래서 저도 가끔씩 가다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기준값에서 참값을 빼는 건지, 최빈값을 빼는 건지, 아니면 최빈값에서 기준값을 빼는 건지, 뭐 더하는 거예요. 어차피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빼는 거는 순서가 바뀌면은 마이너스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제가 뭐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막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오픈북을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오픈북으로 보니까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찾아 쓰실 수 있으시면 돼요. 어디에 뭐가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찾아 쓰시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개통적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연 오차라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연 오차는 왜 생기는지 몰라요. 왜 발생을 할까? 몰라요. 왜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 어떻게 보정을 해줄까? 할 수 없습니다. 왜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정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연오차가 그런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우연오차예요. 그래서 우연오차는 왜 생겼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을 못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연오차는 그럼 발생한 거 그냥 놔둬? 아니요, 이거는 해결은 할 수 없는데 여기 한 가지 정확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우연오차는 발생하는 양이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오차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통계적 방법으로 이걸로 해결을 해줍니다. 통계적인 방법,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한 번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측정을 하는 거죠.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여러 번 측정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대표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연오차를 찾아주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연오차는 왜 생겼는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오차.
이것을 우연오차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해결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고요. 어차피 얼마나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거니까 대신 여러 번 측정을 해서 대표값이라는 것을 찾아주면 된다. 오늘 주된 얘기는 이 대표값을 어떻게 찾느냐가 오늘 주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1번이 대표값을 찾는 방법. 이제 2번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러면 제가 계통적 오차라는 게 있고, 우연 오차라는 게 있다라 했어요. 오차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 했습니다. 종류. 물론 이제 첫 번째 있는 오차는 있었죠. 개인 오차라는 게 있었죠. 인디비주얼. 개인 오차라는 게 있었는데, 뭐 개인 오차야 없다라고 우리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측정을 내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개인 오차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계통적 오차랑 우연 오차를 서로 비교를 해서 볼 텐데, 이때 그러면 계통적 오차는 측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계통적 오차는 정확도라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얼마나 측정을 정확하게 했느냐, 그거를 표현하라는 게 계통적 오차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 잘못 설명한 것 같네요. 그것을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를 나쁘게 하는 게 계통적 오차예요.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오차가 계통적 오차고요. 그 우연 오차는 뭐에 영향을 미치는 오차냐? 자, 얘는 정밀도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오차예요. 이거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우연오차예요. 정확도, 정밀도. 오늘 두 번째 얘기할 주제인데요. 정확도가 뭘까? 정밀도가 뭘까? 서로 비교하는 게 오늘 주제 2번입니다. 쭉 그었네요. 오늘 주제 2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1은 우연오차에 대해서 우연오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쓸 것이냐, 쉽게 대표값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표현하는 게 오늘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정확도하고 정밀도가 어떤 관계가 있지, 정확도, 정밀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지, 그런 게 오늘 주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측정을 한 결과값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총괄적으로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연오차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해서 통계적인 방법이라는데 대표값을 찾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오차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쓸게요. 여러 번 측정을 합니다. 얼마나 측정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거는 모르죠. 뭐 그때그때 다르겠죠. 근데 뭐 화학실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번 정도 측정을 하더라고요. 화학실험 같은 경우. 근데 우리 측정하는 거는 여기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길이 측정하고 각도 측정을 주로 하게 될 텐데, 길이나 각도 측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는 3회 측정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뭐 적게 하면은 3회 정도 측정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5회에서 10회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여러 번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것으로부터 대표값이라는 것을 찾아서 대표값으로 최종 보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대표값으로 이제 최종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나오면은 대표값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측정 결과를 범위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측정 결과가 얼마부터 얼마야? 쉽게 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했더니만 뭐 21.2, 21.5, 21.3, 21.4, 21.7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5번 측정했더니 이렇게 쭉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5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방법 1은 대표값을 찾는 거고요. 자, 이 수치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표값이 뭐가 있겠느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 2 같은 경우는 범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범위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자, 21.2에서 21.7이야, 측정값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두 번째 얘기예요. 쉬리가 뭐라 그러네, 앞에서. 패드는 치우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은 사용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측정 결과를 하나의 수치로 표현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측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측정 결과는 반드시 숫자 곱하기 단위의 하나의 하나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으니까 대표값을 표현을 하는 걸로, 즉 방법 1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자, 그럼 대표값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을 대표값이라고 하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혹은 중학교 다닐 때 혹은 요즘엔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죠. 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뭐 국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뭐 뜨뜨뜨뜨뜨 뭐 해서 과학도 보고 쭉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국어 점수 90점, 영어 점수 99점, 과학 점수 88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성적표 받을 때 각각의 과목별로 점수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나와 평균 뭐 92점 이렇게 하죠. 사실 관심 있는 건 이게 크게 관심이 있죠. 평균 몇 점이라는 거. 그래서 전교 등수도 사실 이 평균 점수를 가지고 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과목별로 등급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뭐 많이들 일반적으로는 평균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즉 학생이 받은 이 점수들에 대한 대표가 바로 평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구했던 이 평균은 어떻게 구했었어? 그냥 점수들 쭉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눠버렸죠. 다시 말해서 점수 1번, 점수 2, 점수 3 쭉 해서 뭐 10개야 과목이 그러면 10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산술평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대표값을 찾아줍니다.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조합평균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기하평균도 사용하지 않고요. 절사평균은 쓸 때가 있기는 있어요. 절사평균도 측정 쪽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쓰긴 씁니다. 그래서 평균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은 다 산술평균을 쓰고요. 상황에 따라서 절사평균을 쓰거나 중앙값을 쓰거나 최빈값을 씁니다. 뭐 중위수, 중앙값, 중앙치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거 최빈값, 최빈수, 뭐 최빈치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값의 종류는 총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렇게 4가지가 대표값의 종류입니다. 아마 사용을 하는 걸로 보면요. 사용 빈도는요. 제가 90% 이상을 하는데 좀 더 쓰죠. 95% 이상은 산술평균으로 그냥 하고요. 제일 편하잖아요. 그냥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2%, 한 3% 정도 절사평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2% 정도는 최빈값 쓸 거고요. 사실 여태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중앙값 써본 적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지만 뭐 쓸 수는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대표값은 가급적이면 다 산술평균으로. 그러니까 제가 시험 문제에 대표값을 찾으시오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대표값을 찾으시오라고 하면은 그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 뭐로 하셔야 되는 거야? 산술평균으로 하시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절사평균을 썼다 혹은 내가 최빈값을 썼다 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특별한 이유라는 걸 얘기를 했느냐? 자, 산술평균이라는 건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산술평균이고요. 자, 절사평균이라는 거는 자르는 거예요.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를 자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체조 경기 같은 거 하면 심사위원이 5명이에요. 올림픽 체조 경기를 할 때 5명이면은 5명 중에 한 명이 5점을 줬어요. 한 명은 6점 줬고, 한 명은 7점 줬고, 한 명은 8점 줬고, 한 명은 9점 줬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평균을 내냐면 얘 버립니다. 얘도 버려요. 즉 위에서 하나 버리고 밑에서 하나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만 가지고 얘네들의 평균을 내요. 자, 이것을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상위 하나 버리면 하위에서도 하나를 버려요. 만약에 상위에서 내가 두 개를 버리고 싶다, 하위에서도 두 개를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는 것, 이것을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어쩔 때 절사평균을 쓰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중앙값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쭉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5, 6, 7, 8, 9 이런 식으로 정렬 쭉 합니다. 순서대로. 쫙 정렬을 한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거, 중앙에 있는 거. 그래서 중앙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게 중앙값. 근데 중앙에 있는 게 데이터의 수가 홀수면은 중앙에 숫자가 하나 있겠죠. 근데 데이터의 수가 짝수야. 홀수면 중앙에 하나, 짝수면은 중앙에 두 개 값의 평균. 이게 중앙값입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수업 시작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최빈값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거.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값으로 가지고 대표값을 찾아주는 게 최빈값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안 되네. 예. 자, 저울로 10g짜리 분동을 10회 반복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더니 데이터가 10.2, 10.1, 10.4 쭉 나왔어요. 측정값들이 10번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산술평균은 어떻게 하는 게 산술평균이냐 하면은, 얘네들을 그냥 무식하게 다 더합니다. 그래서 1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시면 계산해 보시면은 10.0g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으로부터 대표값은 10.0g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 여기 산술평균이고요. 자, 중앙값하고 최빈값은요. 작은 것부터 작은 값부터 쭉 해서 큰 값까지 큰 값 쭉 나열을 해요. 일렬로 쫙 나열을 했을 때 지금 데이터가 10개니까 가운데 있는 숫자 2개가 있겠죠. 9.9가 있고 10.0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있으면 그냥 그 값이 대표값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2개가 있으면 얘네 둘의 평균으로 산술평균을 내주시면은 그러면 그게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표값은 9.95g. 나중에 하겠지만 유효 숫자 맞춰주면은 10.0g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많이 나온 거 9.9g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대표값은 9.9g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최빈값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값을 10g으로 표현해도 되고 9.9g으로 표현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뭐로 하신다? 대표값을 산술평균으로 하신 게 가장 적당해요. 가장 논리적으로도 그게 가장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을 대표값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무난해요. 이 상황에서는 특별한 측정값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값을 이걸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산술평균으로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산술평균으로 대표값을 잡습니다. 그러면 산술평균으로 대표값을 잡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찾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이런 경우인데요. 자, 이상치라는 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 보통 이상치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산술평균을 잡질 않아요. 대표값을.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회사에 직원이 10명 있어요. 10명이 각각 1년 동안 읽은 책의 개수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있는 사무실에 10명이 읽는 책의 개수를 한번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한 명은 1년 동안에 5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1년 동안에 책을 몇 권을 읽을 것인가? 네. 나는 과연 지난 2019년에 책을 몇 권을 읽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권 읽은 사람이 있고 2권 읽은 사람이 있고 가장 노멀하죠. 0권, 1권도 안 읽은 사람. 요즘에 책을 안 읽잖아요. 대부분 다.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들이 워낙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책 읽어주더라고요. 보면은 설민석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막 삼국지 같은 것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요즘에 패스트인가 그 책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확 뜨게 된 그 책도 읽어주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책을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 권 읽으신 분, 두 권 읽으신 분, 뭐 상당히 노멀하게 쭉 읽으셨을 때 어떤 미치신 거는 아니고요. 여튼 1980권을 읽었어요. 1년 동안에. 만화책도 저 정도는 읽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튼 그러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노멀하게 한 3권, 2권. 제가 이렇게 노멀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책을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 막 이런 말 계속 해야 되는데 책은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지 아무래도 뭐라 그래야 돼? 독해 능력? 그러니까 설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들 책으로 글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글자를 읽는 연습은 많이 하셔야 돼요. 꾸준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책으로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서 지금 그런 적이 없었는데 회사 가셔가지고 뭐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하잖아요. 보고서 작성하는 거 여러분들도 뭐 레포트 같은 거 서술하는 레포트 작성하는 거 그것도 있다. 저는 시험 문제가 다 서술형 시험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제 서술형 시험 문제의 답안을 쓰는 거 보면요 알아요.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다, 책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이다, 글을 좀 써본 사람이구나, 써보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런 거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회사 가셔서 보고서 작성할 때 그런 것들 많이 티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보고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요. 글로 하는 보고는 크게 차이가 나요. 이거 책을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보신 분이랑 책을 전혀 안 읽어보신 분은 거기서 확 차이가 납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는요, 서면 보고가 많거든요. 위에 분들은 바쁘세요. 바쁘셔서 내가 직접 이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말로 하는 보고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정리하는 습관, 그 다음에 글을 많이 써보고 글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러닝노트 채점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러닝노트 그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십니다. 나중에 회사 가셔서 보고서 쓰실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수업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러닝노트 작성하시는 거 아니고요. 지금 뭐 성적 잘 받으려고 여러분들 책 읽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회사 가셔서 다 쓰실 일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뭔가 좀 당위성이 생길까요? 모티베이션이 만들어졌나요, 조금? 어쨌든. 그래서 1980권,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무실 직원 10명이 1년 동안에 읽은 책에 대한 대표값이 얼마일까라는 걸 한번 찾았어요. 나중에, 우리 회사는 평균 얼마의 책을 읽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술 평균을 계산했더니 200권의 책을 읽는 게 나왔습니다. 자, 저기 10명의 직원 중에서요 200권이 아니라 20권을 읽은 사람도 없어요. 20권이 뭐야? 5권 읽은 사람이 가장 많죠. 딱 한 명 빼고. 근데 이 한 명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200권의 책을 읽은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0개의 데이터를 200이라는 숫자가 대표할 수 있을까 없을까죠? 좀 이상하죠? 여기 좀 이런 게 이상한 거죠. 그런 거야. 우리과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학교 이제 들어오시면은 한 반에 30명 정도 있을 텐데 한 반에 30명인데 키가 다 한 150, 160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한 3, 4명이 2m가 넘어. 그러면 평균 키가 얼마가 돼요? 한 180, 190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몇 명 때문에, 아주 키가 큰 몇 명 때문에 여기 이 반은 180, 190, 평균 키 되게 크다. 요즘 애들은 역시 키가 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반 학생들의 키를 다 대표하는 것이냐? 사실 그거는 아니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워낙 튀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을 왜곡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 이상치가 데이터 안에 이상치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게 절사평균 혹은 중앙값 혹은 최빈값이에요. 절사평균은 지금 이 상황은 가장 절사평균을 쓰기 좋은 건데요. 아주 점수가 좋은 사람 한 명을 뺍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아주 좋은 사람 한 명을 뺐으면요. 아주 나쁜 사람 한 명도 빼야 돼요. 그래서 총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몇 개예요? 2개의 데이터를 뺐습니다. 그러면 20%죠. 그래서 얘는 20% 절사평균이에요. 자, 이렇게 20% 절사평균을 하면은 이상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평균 2.5권 정도 읽었어. 그렇죠. 저기 있는 데이터들 쭉 보면 한 2.5권 정도 읽었다라고 하면은 억울해할 수 있겠죠. 근데 200권 읽었다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값을 찾는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2랑 2,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가 2랑 2니까 중앙값을 찾는다면 2권 읽었어? 얘기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2입니다. 그래서 최빈값을 찾아도 2권 읽었어? 이렇게 나온 거죠. 즉 이런 절사평균을 쓰거나 아니면 중앙값을 쓰거나 혹은 최빈값을 쓰게 되면 극단치가 있어. 자, 이상치가 있어.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있어. 내가 데이터를 쭉 뽑아왔더니, 측정 데이터를 쭉 뽑아왔더니, 이상해 좀. 이건 너무 튀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표값에. 보통은 데이터에 튀는 값이 있으면 악마의 손길이 이렇게 스물스물 뒤에서 나타나죠. 예, 데이터에 튀는 값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버려. 사람이니까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그 측정 같은 거 하게 되면요, 그런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데이터가 튀네? 그러면 버릴까 저거? 버리고 그냥 다시 측정할까? 나 측정 안 한 걸로. 예. 구라를 치죠. 여기서 구라치고 측정 안 했다 그래서 구라치고 저거 다 버리고 그냥 다시 측정할까? 이런 유혹이 생기는데요.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측정기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니까. 근데 지금은 측정 장비가 다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이면은 측정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측정 기록이 로우 데이터로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그 로우 데이터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측정을 하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로우 데이터는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측정을 한 다음에 나 측정 안 했어 라고 구라치고 그거 버릴 수 없다고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는 악마의 손길을 이렇게 악수하지 마시고요. 예, 절사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이용을 해서 대표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막 버리고 마음대로 버리고 숨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는요. 예, 여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절사평균 혹은 중앙값 혹은 최빈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할까요? 자, 그래서 대표값을 찾는 방법은 대표값은 첫 번째 산술평균. 자, 우선 뭐부터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산술평균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갈래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극단치가 있어. 이상치. 이상 데이터가 있어요. 너무 큰 데이터가 있거나 너무 작은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 측정 결과를 이 극단치가 측정 결과를 왜곡을 할 것 같아. 극단치에 의해서 측정 결과에 왜곡이 예상이 돼.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절사평균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산술평균을 하는데 만약에 극단치가 있어서 측정 결과가 왜곡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럴 경우에 쓰시는 게 절사평균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체조 경기 같은 데에서 절사평균을 쓰는 이유는 그런 거죠. 뭔가 좀 선수랑 심사위원이 아는 사이야. 뭔가 좀 커넥션이 있어. 그래서 이 심사위원이 점수를 아주 잘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 심사위원이 이 선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점수를 아주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점수를 어떤 커넥션 때문에 점수를 아주 잘 주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이 사람을 싫어해서 점수를 아주 못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한 영향을 빼려고 그러려고 절사평균을 쓰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것도 왜곡이죠. 어떤 만약에 측정 데이터 중에 어떤 특정 값이 아주 많이 포함이 돼 있어. 어떤 특정 값이 계속 나와. 지금 10개의 데이터, 여기 보시면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4개의 데이터가 2로 나왔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수치적으로 표현한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뭐 여러분들 판단하기 좀 어렵다면 약 한 40% 정도 이상이 뭐 그 정도가 특정 값이 계속 나와. 그런 경우에는 최빈값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빈값으로 대표값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우선 대표값은 산술평균을 가장 먼저 대표값으로 잡으세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극단치들이 데이터에 극단치가 있어가지고 측정 결과를 왜곡할 것 같아 절사평균을 쓰십니다.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 값이 아주 많이 나와. 계속해서 나와. 그래서 한 40%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최빈값을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부딪히네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집단 얘기를 할게요. 모집단은 전수조사하는 걸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투표, 예, 국민투표, 전국민 투표하는 게 모집단이고요.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표본집단이죠.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하는 거. 이거를 표본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 국민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게 표본조사입니다. 모집단을 가지고 하는 게 전수조사가 국민투표처럼 모든 집단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집단이라는 거는 어떤 표본을 얻기 위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것을 표본집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모집단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모집단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표본을 추출을 해요. 대략 한 10개 정도의 표본을 측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 측정을 한 10개 정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개 정도의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모집단을 추정을 해서 이제 어떤 예측을 하는 거죠. 모집단이 어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선거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모집단이 뭐겠구나, 그 다음에 표본조사가 뭐겠구나, 그런 것들 그걸 가지고 한번 유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포도라는 걸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삼포도랑요, 요거 뒤쪽에 다시 나올 건데요. 삼포도하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앞에 지난 시간에 오차라는 게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오차라는 거 있었습니다. 오차하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차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측정치에서 참값을 빼는 게 오차예요. 측정치에서 참값을 빼는 게 오차입니다. 물론 이 측정치는 대표값이겠죠. 그래서 대표값에서 참값을 뺀 게 오차예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할 거 삼포도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자, 오차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참값하고 측정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의 측정 오차예요. 참값하고 측정치 사이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참값하고 측정치 사이의 차이에서 참값과 거리, 이걸 의미하는 게 오차예요. 그렇습니다.
겁니다. 만약에 오차가 0이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오차가 0이면 그러면 측정치랑, 그러니까 대표값이랑 이거랑 참값이 같다는 얘기야. 내가 정확하게 측정을 한 거지. 자,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측정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뒤쪽에 나올, 제가 첫 시간에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는 정확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어? 예,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정확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포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예, 여기 나와있네요. 예, 흩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퍼져 있는 정도. 산포. 얼마나 퍼져 있느냐.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 결과가, 측정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 이것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측정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느냐 아니면 넓게 퍼져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산포도는 퍼져 있는 건데요. 자, 하나의 수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산포도가 작을수록 대표값 근처에 값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모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정밀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산포도라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정밀도랑 관련이 있어요. 정밀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정확도라는 거는 측정값이 혹은 대표값이 참값하고 얼마나 가까우냐고요. 정밀도라는 거는 측정 데이터가 얼마나 대표값 근처에 밀집되어 있냐를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정밀도를 얘기를 할 때 참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정밀도를 얘기할 때는 참값이 얼마야? 예, 관심 없어요. 정밀도를 얘기할 때는 참값은 관심이 없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산포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맞네요, 여기. 범위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가장 쉽죠. 범위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자, 측정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대표값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대표값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게 있고 범위로 표현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분위 편차는 범위를 쭉 나열을 했을 때 4분의 1 지점이랑 4분의 3 지점의 차이로 표현을 하는 게 사분위 편차입니다. 범위에서 조금 더 완화를 한 거죠. 범위는 정말 아주 극단적인 거고요. 거기서 조금 완화하는 게 사분위 편차입니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표준 온차는 다 통계할 때 배우신 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 수업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2학기 때 통계학이라는 수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품질 관리, 통계적 품질 관리, 예, 그런 수업들에서 저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표준 오차 계산한 건 하실 텐데, 사실은 나중에 그냥 프로그램 써요. 그리고 엑셀 같은 데다 프로그램 넣은 다음에 하시면 되고, 손으로 직접 계산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뭐 변동계수라는 거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자, 산포도를 표현하는 척도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수식적으로는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산포도를 표현을 할 때는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식은 뭐 루트 들어가고 뭐 쭉 해서 고등학교 때 통계학 할 때 확률과 통계였나요? 예,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목 할 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뭐 간단하게 볼게요. 범위라는 거는 정말로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 차이예요. 그 표현하는 게 범위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0.1, 10.3, 10.5, 10.6, 10.6, 그 다음에 10.7,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만 더 할게요. 10.9,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데이터가 7개인데, 7개? 잠깐만요. 8개 돼야 되나? 하나, 둘, 잠깐만,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10.9, 그 다음에 10.11, 10.0,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데이터가 10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범위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범위는 그냥 작은 것에서 큰 거 뺀 거예요. 맥시멈 값에서, 큰 거에서 맥시멈 값에서 미니멈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1에서 10.1이에요, 그냥. 10.1에서 10.0을 빼니까 10.1? 10.1일 수가 없지. 11.0. 예. 11.0에서 10.0을 빼니까 1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1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극단값이 있으면 왜곡된 값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 아니라 15.0이야. 그러면 10, 10.1, 10.3, 10.5, 10.6, 10.6, 10.7, 10.9, 10.9 잘 가다가 15가 됐지. 여기 극단치가 있잖아. 극단치가 있으면 우리 절사평균 써버리잖아요. 그냥 산술평균 쓰지 않죠. 그런데 범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범위가 이게 아니라 맥시멈 값 15에서 10을 빼니까 5가 됩니다. 1이 아니라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범위를 대신 요거를 좀 타협을 한 게 4분의 편차입니다. 극단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줄이자. 즉 데이터가 최초 데이터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있으면 그것을 4등분을 합니다. 범위를요. 자, 첫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 Q4에요. Q0, 그 다음에 Q4입니다. 그럼 여기를 4등분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 둘, 2.5, 여기쯤에 하나 잘리고요. 그 다음에 5, 1, 2, 3, 4, 5, 예, 여기가 Q2네요. Q2, 그 다음에 여기쯤 하나 잘리고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평균인 10.2가 Q1이 되는 거고요. 얘네 두 개 평균인 10.8이 Q3가 되죠. 그래서 Q1 Q2 2분의 10.8에서 마이너스 10.2 그러면 2분의 0.6이니까 0.32 4분의 편차가 되시는 거예요. 조금 극단값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마 범위나 4분의 편차로 3포도를 계산하지는 않을 거고요. 3포도를 계산하신 거는 분산을 이용을 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십니다. 표준 편차 이런 식 이용해서 계산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 계산을 막 예를 들어서 막 해주시면요. 이제부터 수업 안 들을 것 같아서 표준 편차 계산은 안 할게요. 1학년 때는 이렇게 복잡한 거 계산 안 합니다. 2학기 넘어가면은 아마 통계학 시간에 좀 당연히 배우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 표준 오차는 그때 배우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산을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4분의 편차를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편차나 범위 정도는 알고 계세요. 요거 두 개 정도는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주로 범위는 거의 잘 안 쓰니까 4분의 편차 정도는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나중에 제가 시험 문제 그런 것들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포도를 이용을 해서 뭘 그릴 수 있냐면 정규분포도라는 걸 그릴 수가 있어요. 정규분포도가 이런 형태로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정규분포도를 그리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가셔서 하실 얘기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런 건 하지 않고요. 지금 정규분포도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가장 예쁜 게 가운데 있는 거죠. 최빈값하고 중앙값하고 산술평균이 산술입니다. 산술평균이 같은 그런 양쪽이 예쁘게 대칭이 나오는 이러한 구조가 되고요. 음의 왜곡이나 양의 왜곡으로 어느 한쪽으로 데이터가 쏠릴 수도 있죠. 보통 우리 시험 보면요, 학생들 시험 보면요, 요게 시험 점수예요. 시험 점수가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나요? 뒤에 좀 작은 주제가 있긴 있는데 여튼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도하고 정밀도를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정확도하고 정밀도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관역에 이거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니까 관역을 그림을 보시면요. 자, 가운데 있는 요 점이 참값이에요.
참값입니다. 그러면 정확도는 참값에 얼마나 가까이 몰려져 있느냐 값들이 그게 정확도예요. 정밀도는 흩어짐이 적은 것을 정밀도라고 하거든요. 흩어져 있는 게 적은 거, 퍼져 있는 게 적은 거, 이것을 정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도하고 정밀도를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흩어짐이 적은 정도가 정밀도, 그 다음에 참값에 가까운 정도가 정확도입니다. 내가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 결과가 참값에 가까이 있으면 아, 정확도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참값하고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가 어딘가 막 몰려져 있어. 아, 그러면 정밀도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얘를 수치적으로, 정확도는 어떻게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 오차 계산을 하는 거랑 똑같이,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표값에서 참값을 빼주시면 돼요. 모평균에서 참값을 뺀다라고 했는데, 모평균이 결국은 대표값이니까 모평균에서 참값을 뺀다, 혹은 대표값에서 참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밀도라는 건 퍼져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정밀도를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뭐로 표현을 하면 돼요? 예, 산포도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산포도가 앞에 쫙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포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산포도 중에서도 사분위 편차를 하거나, 사실 프로페셔널한 것들은 다들 그냥 표준 편차로 하죠.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정밀도하고 정확도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오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사분위 편차로 낼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아직은 여러분들 모표준 편차 계산하시기가 쉬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분위 편차로 알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모표준 편차를 계산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정밀도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정확도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예, 오차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대표값에서 참값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죠.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참값에 모여져 있어요. 데이터들이 참값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모여져 있기도 하고 참값에 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고 정밀한 거예요. 정확 그리고 and 정밀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참값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정밀한 측정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밀한 측정입니다. 정확도를 accurac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밀도를 precision이라고 하면 정밀한 측정이 되는 거죠. 얘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모여있진 않아도 참값에 가까이 있겠죠. 뭐 10점, 9점, 8점 안에는 다 들어가 있네요. 우리 화살을 쏜다, 사격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얘는 정확한 측정은 됩니다. 아마 대표값 찾으면은 아마 10 나올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표값 찾으면 대략 한 10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 중앙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중앙에서 조금 위쪽에 가 있겠네. 대표값이. 그러니까 여기쯤에 대표값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정확한 거야.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거는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지도 않죠. 그 다음에 대표값이 이 중앙에 가깝지도 않을 거예요. 대표값은 여기 어디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지도 않고 정밀하지도 않은 거예요. 개판이죠, 그냥. 예.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다시요. 자, 그러면 이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정규 분포도인데요. 정규 분포도라는 걸 그렸을 때,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에서, 자, 가운데 있는 이거 있죠? 가운데 있는 이거, 예. 자, 이 있는 거. 자, 여기가 참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값이면 되고요. 자, 정규 분포도에서 Y축이 데이터 수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참값에 가장 많은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정규 분포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참값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값하고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 1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데이터도 모여져 있고 참값에 가까운 겁니다. 자, 요거를 산포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밑은 어떻게 돼?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져 있어야지 정밀도가 좋은 겁니다. 바닥은요,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져 있어야지 정밀도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참값하고 가까이 있어야지 정확도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규분포도에서. 그래서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3번 정도가 이건 것 같아요. 3번 정도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아니면은 얘도 3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얼마나 퍼져 있느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3번 정도가 정확한 측정이잖아. 그래서 파란색은 정확하고 정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정확하긴 하지만 정밀하진 않은 거예요. 얘는 2번하고 가깝겠네요. 참값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정밀한 거죠. 모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차이가 오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오차입니다. 즉, 참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표현했으니까 이게 오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녹색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산포입니다. 산포는 어때야 돼? 산포도는 작을수록 정밀도가 좋은 거죠. 오차도 작을수록 정밀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는 오차라는가 산포도는 모두 다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오차도 작을수록 정확도가 좋은 거죠. 산포도도 작을수록 정밀도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4번 같은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 4번은 아마 이런 형태가 되면 이거 4번이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는 게 맞겠구나. 이게 4번. 정확도도 안 좋고 정밀도도 안 좋아. 그러한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칠판을 켜가지고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다시 보죠. 자, 정확도가 있습니다. 얘랑 비교해 주셔야 되는 게 정밀도예요. 표를 제가 그릴 거니까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정확도하고 정밀도. 자, 정의가 있습니다. 정확도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확도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참값에 가까운 정도. 참값에 얼마나 측정값이, 대표값이 참값에 가까웠느냐? 대표값이 얼마나 참값에 가까우냐, 이걸 나타내는 것을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책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흩어짐이 아니죠. 예, 치우침이라고 합니다. 치우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치우침.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치우침이 당연히 작은 게 좋겠죠. 작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가 참값이에요. 이게 참값이면은, 요거를 지울까요? 여기가 참값입니다. 참값이면요. 정규분포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참값에서 정규분포도의 요 꼭대기 부분을 제가 대표라고 했죠. 여기가 대표값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자, 여기가 대표값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표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참값에서 대표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떨어진 정도를 표현을 하는 게 치우침입니다. 이게 치우침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였어요? 오차였었죠. 그게 오차였잖아요. 그래서 치우침이 적은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어야 돼요. 치우침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는 정확도는
이거는 뭐에 반비례한다? 치우침. 즉 오차에 반비례하는 거죠.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밀도는 뭐냐? 정밀도는 어떤 특정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정도예요. 깡패야. 그냥 몰려다녀. 데이터들이 쭉 몰려다녀. 이렇게 하면 정밀도가 좋은 겁니다. 우리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흩어짐이 적은 정도. 적은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흩어짐이 적은 정도도 맞는 얘기죠. 자, 정밀도를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정밀도는 참값하고 참값에 관심 없어요. 정밀도는 참값에 관심 없습니다. 정확도는 참값이 필요하죠. 하지만 정밀도는 참값이 관계없어요. 그래서 정규분포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정규분포도를 그린다, 참값을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규분포도가 나왔으면은, 정규분포도가 나왔으면 다 필요 없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예요. 요 거의 이것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대표값인데 사실 대표값도 그렇게 관심은 없고요. 자,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자, 이 퍼져 있는 정도 흩어짐, 이게 흩어짐입니다. 저 범위가. 이게 우리가 뭐로 표현됐어요? 산포도라는 걸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정밀도는 흩어짐이 적은 정도야. 즉 산포도가 적은 정도야. 그래서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치적 표현, 이렇게 수치스럽냐? 정량적 표현이요.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정확도를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 혹은 정밀도를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 정확도는 오차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평균, 즉 대표값, 요거에서 참값을 빼주시면 되고요. 정량적 표현, 정밀도는 산포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 근데 우리는 표준 편차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4분의 편차, 위 편차. 이걸로 수치적, 정량적 표현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원인이 있겠지. 자, 내가 측정을 했더니 정확도가 나빠졌어. 혹은 정밀도가 나빠졌어. 자, 나빠지는 원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빠지는 원인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정확도가 나빠질까? 무엇 때문에 정밀도가 나빠질까? 라는 얘기예요. 자, 정확도는 무엇 때문에 나빠지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나빠집니다. 정확도는 계통적 오차 때문에 나빠져요.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계통적 오차가 발생을 하면 정확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통적 오차가 발생하면 정확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계통적 오차는 뭐예요? 원인, 오케이, 알아. 그 다음에 얼마나 발생했어? 오케이, 알아. 오케이가 아니지. 알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계통적 오차는 원인도 알고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는 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기 오차. 기계가 얼마나 내 시계가 5분 빨리 가. 이런 거. 내 시계가 5분 빨리, 이 온도계가 1도 더 높게 나와, 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계통적 오차입니다. 그 계통적 오차가 발생을 하면 정확도가 안 좋아지는 거죠. 나빠지는 원인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형광펜이 있었는데, 나빠지는 원인이에요. 나빠지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정밀도는 뭐 때문에 나빠지느냐? 정밀도는 우연오차 때문에 나빠져요. 원인. 그 다음에 얼마나
몰라. 원인도 모르고 얼마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 이런 게 우연오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연오차가 발생을 하면 정밀도가 안 좋아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겠네. 혹은 개선. 자,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법, 혹은 정밀도를 개선하는 방법. 어떻게 했죠? 정확도. 우리 계통적 오차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어요? 계통적 오차를 해결하는 방법, 예, 그거죠. 기차를 측정을 한다라 했었죠. 자, 기기오차입니다. 기차는, 측정 기준값에서 최빈값을 뺀 게 기차였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뭘 찾으시라고 했어요? 최빈값을 하려면 이제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최빈값이 나오면은 그 최빈값을 이용해서 기준값에서 최빈값을 뺍니다. 기차를 찾아요. 기차 결국은 이제 기기오차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정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즉 보정된 측정값.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측정한 측정값에서 기차만큼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잖아요, 이거. 자, 기차는 기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기준값은 내가 측정하려는 기준값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러니까 요거 6주차에 했었던 거 잘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시험 문제 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뭘 가장 많이 틀리냐 하면요, 이 기차를 측정을 할 때 최빈값을 내가 측정한 측정값을 가지고 최빈값을 잡아줘요. 안 됩니다. 이거 최빈값을 잡아줄 때는 기기오차를 찾는 거니까 표준값을 이용해서 최빈값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리도록 할게요. 저 기차 찾아서 보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계통적 오차 해결하는 방법이요. 상대적으로 우연오차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긴 한데 해결 방법은 오히려 좀 쉽죠. 우연오차는 그냥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대표값을 찾으시면 되죠. 대표값은 대부분 뭐로 한다? 예, 산술 평균으로 한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기는요, 계통적 오차를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 정확도를 해결하는 방법, 정밀도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개선하는 방법이죠. 개선하는 방법을 얘기를 막 하면서 물어볼 텐데, 정확도 찾는 게 좀 어려우실 테니까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밀도 같은 경우는, 즉 우연오차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번 측정해서 뭐로? 대표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산술평균. 그래서 대표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우리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 내가 측정을 할 때 나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할까? 정밀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할까? 물론 둘 다 중요하죠. 정확하게도 측정하셔야 되고 정밀하게도 측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찾으라면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좋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복학생들은 아실 텐데, 군대를 대부분이 다 안 다녀오셨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자, 얘가 2번이 사격을 잘한 걸까요? 3번이 사격을 잘한 걸까요? 군대 가셔서,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 이제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사격이라는 걸 할 텐데, 2번으로 사격하신 분하고 3번으로 사격하신 분들 딱 보면, 물론 4번으로 얘로 사격을 하시면은, 좀 혼납니다. 예, 많이 좀 굴러야 돼요. 많이 좀 굴러야 되고요. 뭐 1번으로 사격을 하신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훈련소에서는 대부분 2번 아니면은 뭐 3번 정도로, 2번 아니면 4번,
예, 3번도 거의 없겠다. 2번 아니면 4번으로 하실 텐데요. 2번으로 하신 거는요. 2번으로 측정을 하신 거는요. 2번처럼 측정을 하신 분은 나는 측정을 잘한 거예요. 예, 누가 잘못한 거야? 기계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사격을 할 때 2번처럼 사격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사격 되게 잘한 거예요. 이거 총이 잘못된 거거든요. 총에 크리터라고 하나요? 크릭이라고 하나? 잘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조준하는 가늠쇠 있죠? 가늠쇠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늠쇠 위치를 이렇게 끌고 오면 돼요. 그러면 중앙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만 사격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기계를 고치면 돼요, 저거는. 근데 3번처럼 퍼지게 사격을 하는 거는 내 손이 떨렸든 어쨌든 그런 게 안 좋아요. 즉 정밀도가 안 좋게 측정을 하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측정을 내가 잘못한 겁니다. 정확도가 안 좋게 측정한 거는 기계가 잘못한 거예요. 자, 우리 칠판에서 나왔었잖아요. 원인이 뭐였어요? 나빠지는 원인이. 나빠지는 원인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자, 나빠지는 원인, 피난 것 같아. 자, 나빠지는 원인을 보니까 정확도는 기계 때문에 나빠지는 거야. 즉, 정확도가 안 좋은 거는 괜찮아. 그 기계가 잘못한 거거든. 기계를 바꾸든지 기계를 고치든지 하면 되잖아. 근데 정밀도가 안 좋은 거는 왜 안 좋은 거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우연오차는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원인이 있는 거야. 알 수 없는 원인이니까,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이니까. 그래서 측정을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은 정밀도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도 가지고 표현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사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참값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값이 어딘지 모르죠, 사실은. 그쵸? 참값은 기준값을 가지고 참값을 잡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작된 게 어떤 제품이 제작된 결과가 참값하고 똑같게 제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참값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정확도를 표현하는 것도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내가 정교분포도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참값이야. 참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이야. 10.00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피측정물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10.00으로 설계가 됐으니까 참값은 10.00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대표값이 얼마면은 뭐 10.18이면은 여기에서 오차가 그러면 0.18이네. 정확도가 0.18만큼 차이가 나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으로 설계됐지 제작됐을까?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참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를 표현을 한다는 거, 참값을 빼서 정확도를 표현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논리적으로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확도를 표현하는 거 좋지. 그래. 하지만 정확도보다는 뭐를? 정밀도를 더 중요시 여기죠. 기계가 잘못한 거니까. 정밀도가 잘못된 건 기계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한 측정보다는 정밀한 측정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정확한 측정이 나오면 더 좋겠죠.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러면 가장 땡큐겠지만 혹시라도 하나 버려야 된다면 정밀한 측정이 되도록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상한 거는 요것보다 조금 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유효 숫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우리 정확도하고 정밀도까지 설명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 주제까지만,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유효 숫자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효 숫자 얘기는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확도 정밀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두 가지 칠판 가셔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냥 말로 하죠. 아니다. 말로 하죠. 쓰지 않고. 자, 오늘 배운 거 두 가지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실 테니까, 첫 번째는 대표값 찾는 거. 대표값 찾을 때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예, 대표값 찾을 때 최종 정리는 이거였었죠. 예, 요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대표값은 왜 찾아야 됐었어? 대표값은 뭐 때문에 뭐 할 때 쓰려고 대표값은 예, 무슨 정확도나 정밀도에 대한 수치적 표현을 찾으려고 대표값을 찾아주신 거였었고요. 특히나 대표값은 여기 나오는 요거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대표값이었죠. 물론 요거 계산을 할 때도 오차 계산을 할 때도 대표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를 계산할 때도 대표값은 필요한 거고요. 정밀도를 해결을 할 때도 대표값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칠판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삼포도를 표현하는 방법 이거. 마지막은 이제 칠판이 가장 마지막 얘기가 되겠네요. 칠판에 있는 게 가장 마지막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연 오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우리 오차에 대해서는 다 배웠죠. 개인 오차는 사람이 잘못한 거, 기기 오차는 계통적 오차는 예상하는 거 알고 있었고 해결 가능한 오차. 대표적으로 기계가 잘못된 기기오차 같은 거. 그래서 기기오차 찾아서 기차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보정값을 찾아주는 보정된 측정값을 찾아주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연오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긴 거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게 우연오차. 여러 번 측정해서 대표값을 찾아준다. 예. 정확도는 계통적 오차에 의해서 안 좋아지고요. 정밀도는 우연 오차에 의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정확도는 계통적 오차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고 정밀도는 우연 오차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정밀도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밀도는 좋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도는 정확하게 맞출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수치적인 표현이라든가 최종적으로 그 칠판에 있었던 내용은 꼭 알아두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7주차가 이 영상 끝나면은 대부분 다 지금 끝나가겠네요. 마찬가지로 러닝노트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